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보정당 얘기 간단히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예. 우리 좀 댓글 얘기를 조금만 볼까요? 댓글이 많이 올라갔네요. 중간에부터 이제 있습니다. 이명박 시절 자유롭지 못했다 좀 봤던 것 같고요. 그들만의 이 세상을 이제 극복해야 한다. 토크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갖는다 했는데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정보보다 좀 앞섰죠. 그래서 정보가 뒤처지는데 그거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개헌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많이 우리가 바꿔야 할 것 같고요. 예, 양녕대군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승만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부통령은 효녕대군 출신으로 효녕대군 후손이 이기붕을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성욱님, 대통령이 당을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예. 전두환한테 치가 떨린다고 하셨고, 이중대, 삼중대 우리 미모 지조님 미치겠다. 이은성님은 어려서 몰랐다 하셨고요. 김인철님은 대구 10월 항쟁이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대구 10월 항쟁에 대해서는 10월 항쟁 김상숙 선생님이라는 분 우리 반화법 행위자열전에서 같이 일하고 계신데 그 선생님이 쓰신 책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10월 항쟁은 우리 한홍구 TV에서는 못했는데 한번 기회 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당이 다시 자유한국당이 됐다. 꼼님은 빤스당이라고 하셨고, 예. 황 씨는 맹신 종교인 것 같아요. 차라리 육포 보내서 약 올리고. 예, 스님들한테 육포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 선물을 회수하고 그래서 조계종도 너그럽게 실수라고 하고 이제 봐주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댓글 이거는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 올리셨는데 그래서 얼른 육포를 회수하고 다른 선물을 보냈다. 그래서 뭘 보냈냐 하고 물어봤더니 샴푸를 보냈다. 스님들한테 발모 촉진제를 보냈다는 말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 500원 보셨나 했는데 은정님은 1000원 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또 이성욱님은 육포 드시고 계시다고. 유석춘 나오니까 아주 댓글이 여러 개가 올라왔습니다. 인기네요, 인기야. TV 흑곰님은 어제 이 의원이 쫓아가셨던 모양이네요. 매국노 잘가 하고 인사하셨다고. 인사성도 받으셔라. 이성님, 결국 선거는 중도를 누가 가져가나 싸움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찍어야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찍어야 하고 그 다음에 찍으면서 그 결과를 갖고서 타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결국은 중도표를 누가 갖고 지금 제도 하에서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근데 그것도 설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엉망이 됐습니다만 선거는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찍어야죠.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찍어서 그 표가 여의도에까지 그대로 우리 국민들의 의사 분포가 그대로 반영되고 여의도에서 그걸 갖고 타협을 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중도파 얼마나 됩니까? 중도파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도가 캐스팅 보트를 줘야 한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지지하는 사람을 솔직하게 지지해야죠.
예, 뭐 민평당하고 평민당하고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진보 정당의 역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정당의 역사는 작년 7월 우리 노회찬 의원 그 일주기를 맞이해서 일주기에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거 그 요약본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제 진보를 추구했던 정당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뭐 20년대 조선공산당도 있고요. 40년대에 뭐 조선인민당, 신민당, 또 조선공산당, 그다음에 그 3당이 합친 그 남조선노동당 등등이 있었죠.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완벽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벽하게 사라져 버린 토대 위에서 56년도에 진보당이 나왔는데요. 이 진보당은 이름은 진보당인데 우리가 진보정당이라기보다는 혁신정당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혁신계와 진보 세력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혁신계는 뭐 자본주의의 병폐를 얘기하지만 폐단을 얘기하지만 자본주의의 틀 안에 있는 거고요. 진보 세력은 그래도 자본주의 자체를 좀 그래도 바꿔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혁신계라고 분류되는 분들은요. 해방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해방 직후를 기준으로 하면 다 우익에 속했던 분들입니다. 다 우익에 속했던 분들인데 우익 중에서 그래도 진짜 보수 세력을 좀 지켜보려고 했던 분들 그리고 그래도 외세에 비해서 우리가 민족적인 입장을 견제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던 분들이 혁신이 됐고 거기 그 대표가 된 분이 조봉암 선생이에요. 20년대에 공산주의자였고 20년대에 공산주의자였지만 이 해방 후에 이제 전향을 하셨죠. 전향을 하셔서 그 농지 개혁을 담당한 농림장관이 됐었고 전향을 했지만 진보 진영 안에 들어갔지만 또 아니 저 보수 진영에 몸 담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한 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 그래갖고 이제 그 의심을 받았고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굉장히 맹활약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이제 나온 말이 조봉암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하는 말을 남기면서 이제 패배했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 바람에 진보당을 만들었는데 진보당이 깨지는 거죠. 한국의 보수 야당이 진보당 깨트릴 때 옆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딴짓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봉암이 이제 그 세상을 뜨게 됐고요. 진보당 결당대회인데 뭐 잡혀와서 이제 이렇게 재판을 받다가 사형당했습니다. 59년 7월 31일 제가 태어나고 한 보름 만에 그 이제 사형을 당하신 건데 그러니까 4월 혁명이 참 기가 막힌 혁명이죠. 보수 진보 쪽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은 저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보수 야당 민주적이지만 보수 야당 쪽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은 갑자기 그 병사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치러진 상태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청년 학생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거를 치렀는데 민주당이 압도적인 대승을 했어요. 요거는 다음번에 이제 좀 그 선거의 비례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민주당이 의석의 70몇 %를 얻었는데 득표율로 치면은 40몇 %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혁신계는 전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혁신계는 그래서 이제 그 혁신 정당이 힘을 받지 못했는데 역시 한국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짧다 보니까 인물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인물 중심으로. 인물 중심의 정당이 되다 보니까 이 혁신계가 왜 그랬냐. 조봉암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지지멸렬을 한 거죠. 지지멸렬했다고 치지만요. 200명 국회의원 200명 중에 8석 합니다. 200명 중에 5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300명 중에서 8석 한 이 민주노동당이 2017년도에 한 거에 비해서 못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지지멸렬 전멸했다고 했고 2004년 17대 총선 때 8명 진출했더니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 지형이 오른쪽으로 가버린 거죠.
예, 우리 너는 바람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고서 통사당이라고 있었지만 역할을 못하다가 그래도 이제 80년대 들어서 운동진영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진영을 토대로 해서 만든 정당이 민중당입니다. 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민중당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이후에 활동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간첩 사건에 휘말립니다. 간첩 사건에 휘말리면서 당이 풍비박산 나버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재호가 보이고, 여기 사진은 안 보입니다만 김문수가 있죠. 이재호, 김문수 같은 사람이 신한국당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민중당이 그때 국회의원이라도 좀 당선이 되고 했었으면 우리 진보정당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재호, 김문수가 신한국당에 안 들어가면은 신한국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텐데, 하여튼 이게 이제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저 옆에 김낙중 선생님이 간첩 사건을 휘날리면서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진보 정당을 만들자 하는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즉 이건 80년대에 그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었던 분들, 지하에서 파티를 만들려고 했죠. 즉 전위 정당을 만들려고 했었다가 그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지상으로 나오게 되고, 나오게 된 계기는 동구 사회주의권들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재작년에 우리 곁을 떠난 노회찬 의원도 그러니까 지하에서 혁명 정당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입장을 바꿔서 이제 진보 정당을 만드는데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여곡절을 많이 거쳤죠. 우리 국민승리 20일, 그러니까 권영길 대표가 이제 국민승리 21로 아직 진보 정당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후보를 내서 뛰었고,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져서 2004년도 총선에서 처음으로 8명이 국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때 어땠습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전국구제도, 16대까지 썼던 전국구제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정당 투표제가 생긴 거예요. 정당 투표제가 생기면서 민주노동당이 이제 몇 프로를 얻었나요? 13%를 얻었어요. 13%의 지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자유민주연합, 자민련에서는 이게 조금 0.1% 차이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마지막까지 몇 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누가 당선되느냐가 노회찬이 당선되느냐 아니면 민주연합에서 되면 자민련에서 되면 김종필이에요. 노회찬과 김종필이 당락을 놓고 싸우다가 노회찬이 당선되는 걸로 귀결됐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한국 정치에서 정말 보수를 상징하는 김종필을 떨어뜨리고 진보를 상징하는 노회찬이 당선이 된 겁니다. 민주노동당의 등장과 함께 우리가 굉장히 기뻐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 때는 2004년이었거든요. 8년 뒤 2012년 진보정당 집권론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좋겠지만 너무 빠른 거 아니냐, 2017년에 집권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정당 구조가 민주당 계열 쪽만 바뀌지 못한 게 아니라 진보 정당 쪽도 대중들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이 왜 이렇게 퇴화가 됐느냐? 바로 우리 군사 독재가 싸울 때의 산물인데, 김대중, 김영삼이라는 두 명의 걸출한 민주화운동의 지도자가 대립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이념으로 뭉치는 것 대신에 지역으로 뭉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3당 합당을 하게 되고 민주화가 되고, 민주화운동의 상당 부분이 또 민주자유당으로 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민주 반민주 대립 구도가 허물어졌습니다.
솔직하게 그러고 민주 반민주 대신에 지역구도가 된 거죠. 그걸 그러면은 이념에 따른 정당이 만들어지느냐 하는데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지역 정당의 인물 중심, 김영삼, 김대중 중심의 인물 중심의 구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걸 쭉 빨아들여 버렸고요. 계급 정당이 성립을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 세력이 집권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민주 세력이 뭔가 실험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미 바탕이 시장 중심으로 정치의 시장화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정치에서 효율성 따지고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고 이명박 때 그냥 완전히 그 만발해버렸지만 김대중 노무현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정당 개혁이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계열 쪽이 좋은 정당으로 탈바꿈하지를 못했고 덩달아서 진보 정당도 좋은 정당이 되지 못했습니다. 진보 정당이 좋은 정당이 되지 못한 건 진보 정당 자체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왜? 좋은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내부 싸움이 심했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다투는 바람에 우리가 진보정당 하나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진보정당이 두 개나 줘버렸어요. 갈라져서. 그러더니 이제 이 갈라지는 과정이 친북 노선 이런 걸 놓고 싸우는데 종북이란 말이 조선일보가 만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싸우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다가 그 상처를 딛고 통합진보당이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상처를 완전히 봉합한 건 아니었어요. 완전히 치유가 된 건 아니고 봉합했다고 하는 게 맞지만 일단 저렇게 그림 좋게 색종이 날리고 아주 그림 좋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산당했죠. 근데 해산당하는 과정이기 전에도 아까 이 통합진보당도 그러면은 꼭 대중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았냐 하면 그렇지 못했죠. 해산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해산되기 전에도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원내 제3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진보정당이었는데 이 진보정당이 해산당하는 날 좀 추웠죠. 춥긴 추웠지만 어떻게 거리에 1000명밖에 안 모입니까? 원내 제3당이 해산을 당하는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11대, 12대, 13대, 11대, 12대는 뭐라고 할까요? 전두환이가 나눠준 거고요. 17대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열석 얻게 되는 겁니다. 18대에 오히려 줄어들었죠. 나눠지는 바람에. 그러다가 19대에 다시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분열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 진보가 분열로 망한다는 건데, 자, 정의당을 만들고 정당 득표율 3위.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나갔는데, 우리 노회찬 의원이 우리 곁을 떠났고, 다음,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선거에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이제 이게 웃기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을 못 쓴다니까 미래한국당이라고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래한국당뿐만 아니라 3%를 얻는 이상한 당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우리 녹색당이나 다른 민중당이나 다른 진보정당이 3%를 넘길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이 기독교 정당 같은 데는 3%를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우파들. 가령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게 정치가 극단화되는 건데 자유한국당도 그렇잖아요. 중도도 아니고 새로운 보수의 길도 아니고 정말 빤스 정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황교안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그런 거. 그 다음에 그게 자유한국당 내부에 굉장히 큰 세력을 갖고서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 어떻게 역대 선거에서 야당 심판이란 말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어느 나라에서도 야당 심판이란 말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받아서 야당이 되는 건데. 심판받았기 때문에 야당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정권을 심판해서 정권이 심판을 받아서 야당이 이제 새로운 선택을 받는 건데 야당 심판이 나온다는 말이 나온 건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올 만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아놓고서 빤스 정당으로 가고 있어요. 빤스 정당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건 더 심판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혐오의 이름으로 아멘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뭐 이상으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유튜브 반어법 행위자 열전을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원해 주시는 분들, CMS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 무통장 입금을 해 주시는 분들도 해드리고 싶은데 연락할 길이 없네요. 연락할 길이 없어서 이 길이 없고 우리 그러니까 CMS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연락할 길이 있고 주소나 전화번호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쓴 책 중에 한 권 보내드립니다. 그 후원을 하실 때 메모를 해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이 진보정당 쪽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절제 김문수가 저기 있었군요. 저 사진에는 없지만 있습니다. 아, 우리 권영길 후보 나오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네, 그 추억의 말씀을 해주셨고. 노희찬 후보님, 유유유유. 시고, 예. 집토끼주의 선거 전략이 위성정당을 만든다. 이성욱님 말씀해 주셨고. 연동형 비례대표 문제 또는 우리가 한국에서의 비례대표 선거의 역사. 그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전국구라는 게 어떻게 쓰였나. 그러면은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비례대표의 역사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